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동남아 순방 사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시아 지역 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숨진 채 발견된 안전지원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숨진 공무원은 참사 뒤 지역축제 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일 등을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당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대표팀에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강인을 포함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뛸 태극전사 26명이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사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미일 순서로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한미일 공동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리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월 뉴욕에서 국기도 없이 취재진도 모르게 비공개로 30분 만났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에 공감한다는 사후 발표가 나왔지만 우리는 약식회담, 일본은 간담으로 표현하는 등 씁쓸한 뒷맛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달 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나란히 옆자리에 앉은 두 정상은 정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느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약식회담 때 대통령실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콕 집어 말했던 만큼 과거사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 건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동남아 출국 전 확정 발표했던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역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미일 정상이 차례로 30분 정도씩 마주 앉는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분야의 슈퍼 선데이가 마련되는 겁니다. 5개월 만이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 화두는 역시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초점입니다.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핵 무장 주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 즉시 전개 등 확장 억제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3개국 공동성명 발표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자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연쇄회담에 앞서 오전에는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등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가 예정돼 있어 오늘이 윤 대통령 이번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환담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중국에선 관례대로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기실에서 윤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환담을 나눈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장에서 다른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나누었으며 의견이 오간 건 한중 관계와 북핵 문제.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전례 없이 잦은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까지 대통령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 뒤 현지 브리핑에서 계속 지켜봐달라고 언급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제기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삼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와 각국 관계 경색 등으로 2019년 12월 이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핵 우려를 전하면서 하루속히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정상회담을 엽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중 두 정상이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엽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대통령과 부주석이라는 2인자 신분으로서 8차례나 만났고 국가 수반으로서는 5차례 전화통화를 했지만 대면은 처음입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악화한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 때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갈등 대신 경쟁을 원한다고 전제하고 양국의 핵심 이익이 뭔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know to be the critic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conflict with one another. And if they do, how do we resolve it and how to work it out.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 등 경제 제재와 중국 내 인권 문제,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해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원론적 대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공동 성명을 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Xi will be an in-depth and substantive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one another's priorities and intentions, to address differences, and to identify areas where we can work together. 미중 정상회담은 그만큼 구속력 있는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두 정상이 대면해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계속하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캄보디아로 가는 기내에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거친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주둔군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핵전략 자산의 확대 등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나쁜 행동을 막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막아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 군사력의 강화는 중국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사이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과 도발 문제는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세 나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The trilateral meeting that the three leaders will be able to have on the margins of the East Asia Summit, I think will be a significant milestone 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nd will help only strengthen coordination on DPRK. 미국은 아울러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다투는 현안이 있지만 안보와 관련한 협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합의가 3국 공동성명에도 담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미군 강화 방안으로는 전략폭격기 등 핵전략 자산의 전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꼽힙니다. 장비의 현대화와 첨단 무기 추가 배치 등도 거론되는데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동아시아 미군 군사력 강화 방안은 핵 탑재 전략 자산의 전개 확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말 미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가 부산항에 도착했고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지금보다 더 자주 배치하는 겁니다. 앞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달 초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를 높이는 데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Again, we are focused on making sure that nobody attacks South Korea, and we're committed to that. Our commitment is ironclad. 미국이 최근 주일미군 기지에 F-15 전투기를 최신 스텔스 전투기 F-22로 대체하고 있는 것처럼 장비 현대화나 첨단 무기 추가 배치 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추가로 들여와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군사력의 이쪽으로 집중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군사력 강화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대만과 대치하며 남중국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그간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서 앞으로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제재 회피 수단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한미 양국이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제재 회피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유엔 제재가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이를 적극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추가 제재를 한다면 이미 시행 중인 제재의 고삐를 더 죄거나 개인과 기관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기존 제재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 제재에 맹점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져 두 나라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 독자 제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도발 수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G20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26명의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뽑혔고 오현규 선수는 27번째 선수로 카타르 현지 훈련에 동행하게 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는 예상대로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매일 상태를 체크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is you recover as well as possible. It feels comfortable, and then we will take the decision, the final decision. 마요르카의 이강인도 발탁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과 이강인의 발탁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his season improved certain things if we compare with the last one. So that's why he is in the list. 벤투호는 공격수 오용규를 27번째 선수로 카타르로 데려갑니다. 공격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부상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바로 합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Physically strong, with good mobility, fast, strong in the duels. 벤투호가 그동안 중용했던 선수들 대부분 최종 명단 26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카타르로 떠나 오는 24일 밤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내일부터는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막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마지막 나흘 무엇을 챙겨야 할지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이 임박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됐으니 등교 시간이 줄었다고 아침잠을 늘리는 것도, 조바심이 난다고 잠을 줄이면서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도 모두 독이 됩니다. 수능 날을 그냥 보편적인 하루로 만드는 게 실제로 시험 결과를 훨씬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튼튼하고 젊으니까 하루 정도는 못 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평상심을 위해 되도록 먹고 자고 공부하고 쉬는 것 모두 평소와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뉴스와 소셜미디어, 웹서핑은 물론 스마트폰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나 독감에 걸리면 컨디션을 망칠 수 있으니 수험생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무리 정리는 앞서 치러졌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략 과목을 꼽자면 문과도 이과도 탐구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입니다. 통합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은 수시 수능 체제에서 사탐 영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과에서는 국어하고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탐 영역이 정시에서는 변별력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더 중요한 건 기출과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틀린 문제를 다시 살피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전과 똑같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며 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150여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태원역에는 추모의 행렬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역 인근에는 심리상담소가 꾸려지는 등 이태원은 참사의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태원역에 빈틈없이 놓인 국화꽃이 흰 물결을 이뤘습니다. 이미 시들어버린 국화 위엔 새로운 국화가 또 쌓이면서 애도의 마음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려는 발걸음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안타깝게 뭔가 이루지 못하고 갔다는 것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추모의 공간에는 애도의 마음이 담긴 쪽지들이 가득합니다. 쪽지를 적은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태원 참사.
마음의 고통을 심리 상담으로 어루만져주는 공간도 이태원 한켠에 마련됐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참사를 직접 목격한 경찰과 소방관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하루 평균 15명이 찾아오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들도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이들도 쉽게 잊혀지지 않은 그날의 아픈 기억을 조심스레 털어놓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좀 들어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의 공간에서 애도와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한 이태원. 이제 시민들은 이태원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12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어젯밤 10시쯤 국가 애도 기간에 이어서 연장 운영됐던 합동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과 현장 대응 인력, 주민을 위한 재난 심리 지원 카페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황망이 떠난 청춘들을 기리는 시민들의 애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길수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맨발의 소녀 2명이 잔잔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연입니다. 미국의 K-팝 동호회 회원들은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다 또래들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하며 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My heart sank when I found out how many people were hurt and how many people were deeply affected by it. And I just hope that the families that are related to anyone who was injured or deeply hurt are doing all right and that they'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And I hope for a lot of people and I hope that they get. 미국 캐롤턴시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일어난 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축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끔찍한 사고로 숨진 젊은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와 묵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유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도 진행됐습니다. 부모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해외 동포들도 다 똑같고 모든 국민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추모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사 당시 친구들과 이태원에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한 여성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think the main thing is just having crowd control, more authority, just guiding people and having like a specific way where people can walk. Be more cautious of the area and have like a map at least. 고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미국 동포들은 아픔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당분간 계속해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시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원내 협상도 계속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정쟁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에 반대한 여당 역시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장외 여론전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이 주말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까?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가 먼저라는 여당을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윗선은 못 본 채하며 일선 공무원들만 들쑤시고 있습니다. 다만 서명운동 홍보버스 등 다른 장외 여론전 수단을 동원하는 건 일단 미뤘습니다. 대신 국회 안에서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 추진을 계속 압박하기로 했는데 원내 제1당이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해서란 해석이 적잖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는 건데 여당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슬픔을 이용하여 국가적 재난의 정치화와 정쟁을 지속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재난이 될 뿐임을 거듭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까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놓고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단독 추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논의 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는 월요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기로 한 것도 이런 고민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민심의 향배는 어느 쪽으로 더 쏠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장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조 상근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떠오르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번인데도 현장에 출동했던 용산 소방서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는데 주무장관인데도 집에만 있던 이 장관은 폼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제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서울시에선 고인의 부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숨진 공무원은 참사 후 지역축제 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일 등을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책임 회피성 해명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가 들끓자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내고 안전지원과와 참사와의 관련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책임 소재 규명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시 안전총괄실 산하 안전지원과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사망 직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A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안전지원과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다며 폭설이나 한파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부서라고 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정도만 맡았다는 설명인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안전지원과 이름으로 보낸 공문들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 지역축제 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거나 참사를 둘러싼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것 모두 안전지원과의 몫이었습니다. 최종 결재자는 숨진 A씨. 안전지원과는 또 참사 후에 헬로윈을 둘러싼 각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시의회나 국회에서 잇따라 받아왔습니다. 애초 서울시 설명처럼 A씨의 사망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익명 게시판에는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셨다거나 관련 없는 부서가 왜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안전지원과와 이태원 참사와의 관련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사망 소식에도 참사와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급급해 보이는 서울시를 향해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가운데 낙엽의 배수로가 막히면서 도심 곳곳에 침수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중구 순화동 일대에서 독립문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돼 버스 정류장까지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서울 수색동 공사 현장에서도 빗물이 넘쳐 관계자들이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일대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시민들이 직접 낙엽과 쓰레기를 치우며 배수 작업을 도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청담동 학동 사거리 일대에서 헬멧을 착용한 남성이 맨손으로 배수구에 쌓인 나뭇잎을 치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도 모자를 쓴 남성이 팔을 걷어붙인 채 배수구를 청소하고 우산을 쓴 다른 남성이 긴 막대기를 가져와 돕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달러 강세의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원화 가격이 지난 한 주 동안 급반등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은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강한 긴축 기조 속에 최근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온 환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하더니 주말을 앞두고는 1318.4원까지 떨어지며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흥국생명 사태로 불거진 채권 시장의 불안이 진정된 데다 미국이 선거 이후 재정 지출을 축소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낮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달러 강세를 부추긴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이 걸릴 거란 기대를 키운 겁니다. 그동안 꺾이지 않았던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미 두 차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한국은행으로선 당장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에 비해 환율이 조금 많이 안정됐다며 좋은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선 하락세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환율 하락이 계속 이어질 거란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문제나 국내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원화 채권 시장의 불안감, 특히 신흥국의 부채 문제들 이런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추세적으로 더 여기서 급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일부 해소되며 고공행진하던 환율은 한숨 돌렸지만 경기 둔화 전망 속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기자동차의 필수품인 2차 전지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동맹을 구축해서 2030년 세계 배터리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에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숨쉬기도 쉽지 않은 이곳에 리튬을 추출하는 포스코 홀딩스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작점으로 100년 기업의 근간이 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슨 2차 전지에서 배터리 원료를 90% 이상 추출하는 기술도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하얀 석유라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우리나라도 적극 뛰어든 겁니다. 리튬 90% 이상, 니켈 코발트 9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건식 용융하는 기술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들 때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전기를 85% 이상 절약하는 기술도 개발돼 배터리 업계는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전력 변환 원천 기술을 통해 에너지 변환 과정을 고효율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배터리를 써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 정부 방침은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K배터리 원팀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2차 전지 산업을 경제 안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별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관련 기업과 정부가 광물 발굴부터 재련, 공급까지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현재 25.8%로 세계 2위인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세계 1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 오랜 갈등 소재인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이 최근 다시 불붙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거센 표현에 고소전까지 이어지며 의학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의사들은 타이레놀처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데 약국에서는 해당 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25mg 타이레놀 성분 자체가 안 들어온 지 몇 달 돼서 이건 재고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전화드려서 약 못 해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판이에요. 이에 따라 약사들은 아세트 아미노펜처럼 성분명 처방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최근 이 발언으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들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의사단체들은 즉각 약사 출신인 오유경 식약처장이 약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 성분이 같아도 효과와 효능이 다르고 약사는 조제 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오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식약처가 허가한 한 가지 성분약에도 그 효과가 80에서 125%로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픈 환자를 임상 현장에서 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의사거든요. 그러자 약사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넓히는 성분명 처방에 줄곧 반대하는 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걸 실토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복용하시는 약의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능동적으로 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돼서 그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약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성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나섰고 의학계 간 힘겨루기 전선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약 조제 자판기를 도입하거나 병원 내 조제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고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 오류를 조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걸러내고 있는지 공개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등 감염병 동시 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두 단체 간 갈등 격화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병원을 찾는 치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인 치질도 기온이 내려가면 증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3년 만에 송년회가 예상되는 연말 술자리 과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72살 이황우 씨는 최근 치핵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게 됐지만 치질 증세가 처음 생긴 건 수십 년 전입니다. 20살도 되기 전 생긴 증세를 그냥 지낼만 하다고 여태껏 넘겨온 겁니다. 지금마냥 의학적으로 치질이니 뭐니 이랬었으면 벌써 치료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밑살 나오는 수도 있다. 어른들이 그랬었거든. 그러고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치질은 대표적 만성질환이지만 날이 추워지면 증세가 거대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늡니다. 지난해만 봐도 9월에 7만 1,000명 수준이던 치질 환자는 12월엔 13% 10,000명가량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출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치질은 12월이 9월에 비해 20% 정도 더 많습니다. 추위에 민감한 혈관 질환인데다 겨울에 신체 활동이 줄기 때문입니다.
방학 등을 이용해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연말에 느는 술자리도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송년회가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 자체가 그 항문에 있는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질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술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이제 배변하는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설사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할 때 이제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질 예방엔 무엇보다 배변 습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오래 앉아 있는 건 절대 금물이고 배변 시 지나치게 힘을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장소나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8, 90년대 수학여행 1번지였던 설악산의 관문 설악동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숙박업소와 식당 건물이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설악산 관문인 설악동 관광단지에 있는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붕은 폭삭 내려앉았고 건물 곳곳이 깨지고 부서져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숙박업소. 건물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주변엔 건물 잔해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이렇게 천장은 무너져 내렸고 내부 집기들도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이렇게 폐업하거나 휴업한 설악동 숙박업소와 식당 등은 130곳이 넘습니다. 3곳 중 2곳꼴로 문을 닫은 겁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지자체가 철거하거나 처분할 길도 마땅히 없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예약했다가 하루만 숙박하고 그 다음날 이런 건물을 보고 다 취소를 하니까. 설악동의 몰락은 과거 판에 박힌 듯 전국 곳곳에 만든 대규모 관광단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교통망 발달에 따른 당일 관광 확산과 단체 관광의 퇴조 등 변화하는 관광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속초시는 2024년까지 264억 원을 들여 짚라인과 스카이워크 등 관광 체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설악동을 되살리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와 같이 이제 폐업되어 있는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들을 재개발할 수 있는 8, 90년대 수학여행 1번지이자 국민 관광지로 전성기를 누렸던 설악동. 옛 명성을 잃은 채 이제는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꿀 빨아먹다.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나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다. 기성세대가 고도 성장기에 쉽게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사다리를 걷어차서 청년 세대가 미래를 박탈당했다는 말. 그 경멸과 조롱의 뉘앙스 때문에 나는 한동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름과 얼굴과 장면이 찌르듯 스쳐갔다. MZ세대는 어떤 단어냐면 지금은 개헛소리입니다. 2019년 8월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출장해 주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확대돼서 내용은 별로 유명하지 않고 제목만 유명하거든요. 13년부터 정말 90년생이 회사로 그냥 온 거거든요. 고객으로도 새로 온다 해서 고객 입장, 그리고 마케팅적인 입장으로 쓴 경제 경영서입니다. 전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나누고자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내가 지금 20대 초반인데 40살 먹은 사람하고 뭐가 같다는 거냐. 또는 거꾸로 내가 40살인데 MZ세대로 같이 묶어주니까 기분은 좋지만 웃긴다.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강한 담론이 586 담론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심각한 자살률과 빈곤율을 갖고 있는 그 노인들, 대다수가 경제적인 곤궁과 불안정에 처해 있는 중년들, 이 중년이 어떻게 동시에 운 좋은 세대이고 꿀 빨아먹은 세대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선적인 기득권 집단, 그에 반해서
운 나쁜 시대에 태어난 청년 세대는 피해자 세대고 희생자 세대다. 이와 같은 식으로 세대와 세대를 대비시키는 이런 틀이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라떼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직도 하고 또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과 이 양극화, 이 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피해는 청년 세대가 보는데 사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이죠. 미디어나 정치권이나 내지는 이제 기업에서 어떤 담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권자들이 표를 얻을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단기적으로 이 집단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러면은 지금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어쨌든 편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라고 보시면 돼요. 표. 이득으로만 갈 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누굴 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있으면은 내부가 바뀌어야죠. 어떤 세대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풍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겠는가. 동남아 순방 사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 잇따라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도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회담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 조치 논의가 관심이고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추가 제재 방안이 대화의 테이블에 오르고 3개국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푸놈펜 현지 프레스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전 대기실에서 리커창 총리와 환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서 가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60발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 무려 3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준병 기자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지대공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모두 65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62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발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순항미사일은 4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북한이 쏜 미사일은 모두 얼마일까? 미국 랜드연구소의 추정치로 계산해보면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62발은 모두 2,356억 원,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은 125억 원,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발은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순항미사일 160억 원까지 더하면 총 금액은 3,141억 원, 달러로는 2억 2,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중국으로부터 7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반년 만에 3년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린 셈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의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주민 생활 이 개선으로 만약에 돌린다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난일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1960년대 러시아가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됐습니다. 이렇게 구형 미사일까지 동원하게 된 건 재고 소진을 넘어 미사일 부족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칫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딴 설화의 첫 불씨는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안이한 인식,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불거졌고 결국 이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말로 공분을 샀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으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급기야 말장난도 정도껏 하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국정감사장 필담은 비판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와는 관계없는 거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조차 부적절한 내용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어떤 메시지를 필담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사과도 했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은 자세로 국민적 아픔에 공감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용산역에서 서울 지역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정부 여당의 은폐 시도에 맞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참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것에 대해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내버린 채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와 추모를 빌미로 한 참사의 정쟁화는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저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을 겨냥하며 잇따라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검찰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해 조여드는 수사 국면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당내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검찰은 또다시 민주당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혐의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국회 본청회까지 들이닥친 검찰에 민주당은 들끓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임의 제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기어코 국회 본청까지 쳐들어온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도 턱밑까지 파고든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일축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 차원에서는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태원 참사에 쏠린 눈을 돌리려는 것으로 깎아내리면서 전국을 주도하려 힘을 쏟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 정치 탄압이고 정치 쇼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당은 참사를 고리로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다는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방탄의원단 뒤에 숨는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내 기류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 대표 결백을 믿는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뭐 의도는 있겠지만 기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수사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수사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받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일단 응할 계획입니까? 뭐 지금 피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뭐 막무가내이지 않습니까?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뭐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 당장은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비판에 주력하고 있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카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연속 보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끝없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은행의 대처는 답답했고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 명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 11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좌 주인 신분증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장 주인 역시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계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는지 몰랐다며 은행과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기업은행에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한 3주 전에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워낙 안 쓰는 통장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사건을 인식을 한 상태고. 또 다른 계좌 주인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뭐 경찰서 갖고 조사받고 다 했는데 그 증거 자료도 다 주고 카톡 내용 이런 것도 다 보내줬거든요. 그래갖고 뭐 제가 뭐 따로 돈 받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주장하지만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계좌를 양도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금이 언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접수 중입니다.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 넘게 지났고 그 사이 피해자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로 이관된 사건만 해도 100건이 훌쩍 넘는 상황. 강릉경찰서는
수사관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사건을 결국 상급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관했습니다. 한꺼번에 막말로 150건, 200건으로 왔으면 그거 붙여서라도 뭘 하는데 이게 뭐 몇 건씩 오고 몇 건씩 전국에서 이제 오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가면 100건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도경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이 한 달 넘게 이관만 반복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범죄자들이 흔적을 지우고 잠적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처벌도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경찰의 더딘 수사 외에도 은행의 답답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똑같은 수법의 사기가 반복되는 것을 은행에 직접 알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전자기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A씨.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습니다. 같은 계좌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 말고도 수십 명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휴일이 껴 수사는 더뎠고 급한 마음에 이튿날 은행에 직접 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좌번호 하나로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많은 전화가 왔었을 텐데도 기업은행은 그거를 지급정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범죄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가 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 그러면 계속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휴일이라 경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계좌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나온다고 말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오늘도 휴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수사계좌 등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좌번호라도 받아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A씨는 경찰 수사 계좌 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은행 관계자 답변에 체념한 듯 힘없이 통화를 종료합니다. 경찰관님께서 수사 계좌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경우에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지급 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천 수억 원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경찰을 통해 가능한 계좌 지급 정지도 영장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해 단기간 이루어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막기엔 역부족. 허술한 제도와 법망에 불보듯 뻔한 피해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은 당장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흠이 있거나 못나도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알뜰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가전제품부터 난방기구, 생필품들까지 빼곡하게 진열돼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새 제품은 아닙니다. 반품되거나 전시됐던 상품들로 가격은 일반 제품의 최대 70%까지 저렴합니다. 공기청정기를 한 매장에 있던 걸로 사서 진열 상품을 사서 한 30% 정도 싸게 샀어요. 실제 써보면은 뭐 고장 나는 것도 거의 없고.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금 흠집이 나거나 사용 흔적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된 김치 냉장고입니다. 최근 배송 과정 중에 이렇게 상단에 찍힘이 발생해 반품됐는데 이곳에서 정상가 대비 40%가량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나 전시용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 업체의 최근 4개월간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못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신 싸게 파는 못난이 농산물도 인기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껍질이 조금 벗겨진 이 양파는 정상 제품보다 10% 저렴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비싸 힘들어요. 가격 싼 거죠. 좀 싸네요.
싸고 좋은데요. 맛은 그대로여서 이 대형마트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못난이 농산물의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80%나 뛰었습니다. 명품도 더 싼 제품을 찾아 중고를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제 백화점에 중고 명품관이 들어설 정도입니다. 소비자들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정보 탐색도 하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실속을 챙기는 알뜰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에선 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입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동포들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임대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치솟는 임대료에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양수연 리포터입니다. 미국에서 12년째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는 신보경 씨.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든 주택 매매량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3분기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에 비해서 현저히 매물의 수가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뉴 컨스트럭션도 지금 많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지난 9월 미국 내 주택 매매량은 471만 건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에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집값은 지난 7월부터 2달 연속 내려갔지만 구매 희망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여파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30년 고정금리가 7.5% 정도가 되면 제가 거의 한 달에 1,000불 이상을 더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자 수요는 임대 시장으로 몰려 임대료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스턴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집의 월 평균 임대료는 $3,060, 휴스턴은 $1,390에 이릅니다. 한 달 만에 각각 약 6%와 4.5%나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유학생들은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에 물가 상승,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져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집 자체 구하는 게 사실 예전 비교하면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이제 렌트값도 오르고 이제 물가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집값이 정점에서 10에서 15%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더 오래, 더 많이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를 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식료품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찾는 이용객이 정점을 찍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 알뜰족도 늘었는데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장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물건을 내려 실내로 옮깁니다. 과일과 유제품, 빵 등 각종 먹거리를 기증받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약 3년 동안은 35%나 급증했습니다. We're very fortunate the people that can give are giving. The challenge is the volume of people that we're serving right now. The 1 month was almost 36,000 people in 1 month through one program.
이처럼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등 식비 줄이기에 나선 건 취약계층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에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이른바 떨이 제품 목록을 온라인에 올려두면 소비자가 결제 후 찾아가는 방식이 인기입니다. Breads, meats, yeah. So anything for the freezer. 40% off, sometimes 50, depending on the item. It's a pretty good deal, you know. Both from consumers, so we've seen more people installing the Flash Food app and making purchases for the first time. We've seen that, triple in terms of its popularity. 캐나다 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건 치솟은 식료품 가격 때문.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9월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나 치솟았습니다.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비료, 천연가스 등의 생산, 배송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 코로나19로 망가진 공급망이 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더 큽니다. 이것저것 다 평소처럼 집는 것처럼 집었는데 이제 6, 70불 하는 게 갑자기 마지막 영수증에 8, 90불 이렇게 찍히면은 수치상으로 체감상 20, 30%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선 캐나다인 10명 중 2명이 비용 문제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아예 식사를 건너뛴다고 답한 상황. 당국은 식료품 가격 인상 배경에 불공정 거래는 없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결과도 내년 6월에야 나올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YTN 월드 장지훈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건 평범한 일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겐 큰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과 패션 브랜드가 등장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중증 지체장애인 이경복 씨는 60평생 처음으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입구엔 문턱 대신 완만한 경사로가 있어서 전동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손쉽게 드나들 수 있고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머리 감기도 머리를 자른 자리에서 곧바로 360도 회전하는 특수의자를 눕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미용사의 멋진 스타일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머리 자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냥 집에서 머리 자르셨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쏙 그래. 조금 꺼리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머리 감고 다 하니까. 파마, 염색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용 시술도 눈치 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좋아서 친구를 또 나중에 친구도 한번 여기 한번 데려와 보겠다. 파마를 했다든지 머리를 잘라봤다든지 전혀 없고 1년에 한 번 동네에서 아는 언니가 그냥 가위로 장애인의 신체 특성에 맞춘 이른바 어댑티브 패션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셔츠엔 자석 버튼이 부착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으면서도 장식용 단추가 달려 있어 멋스러움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지는 휠체어에 오랜 시간 앉아 생활해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뒷부분을 사선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옷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든 재킷입니다. 이 휠체어를 밀 때 불편함이 없도록 등판 겨드랑이 부분을 신축성 있는 소재로 처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패션의 가장 기본인 자아 실현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가장 생각하고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아직 전국에 한 곳뿐이고 어댑티브 패션 역시 해외에선 널리 퍼져 있지만 국내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맞춤형 이런 시설이나 디자인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배려 없는 불편한 시설과 편견이 담긴 주변의 시선 탓에 스스로 단장하는 것조차 주저하던 장애인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이 더 보편화돼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로봇은 헬스케어와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로봇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더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로봇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큼 진화한 로봇들을 이성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음악이 들리자 로봇이 리듬에 맞춰 경쾌하게 드럼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관절을 모사한 골격 구조를 적용해 다른 드럼 로봇과는 달리 아주 빠른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래에서 드럼 성분을 추출하고 그 드럼 성분 중에 어떤 드럼 악기가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팔을 움직이자 옆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속 디지털 휴먼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특수 안경을 쓰면 로봇의 사람의 모습이 증강현실로 겹쳐 보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에게 물건을 주면 제 눈에는 마치 사람이 주는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휴먼을 서로 연동하고 로봇의 증강현실로 사람을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휴머노이드에 증강돼서 그 사람이 실제 여기 있진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실내 공간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보행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재활 로봇과는 달리 무게가 2.9kg으로 가벼워 고령자도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몸에 착용하고 걸으면 걸을 때 필요한 관절 근력의 일부를 로봇이 보조해줍니다. 로봇에 보면 우리의 근육에 해당되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동기에서 우리가 보행에 필요한 근력의 약 30%를 보조해줄 수 있는 힘을 내고요. 음성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음악에 맞춰 사람 얼굴 모양의 소프트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인간의 촉감에 바탕을 둔 로봇 손이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타줍니다.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고 더 정교하게 로봇 기술이 진화하면서 로봇이 일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제주 4.3은 70여 년이 지났어도 제주 도민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4.3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쓴 자전적 수필을 펴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검붉은 연기 담장을 넘나들고 대나무 딱총처럼 따닥따닥 터지는 소리. 왜 불을 질렀을까 온 마을 전체를. 아이는 속상하고 분한 마음뿐. 올해 여든인 강양자 할머니는 70여 년 전 제주 4.3을 기점으로 삶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외가에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다 4.3을 겪으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외삼촌을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도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다 돌무더기가 무너지며 등을 다쳐 평생 등이 굽은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4.3 후유장애마저 인정받지 못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이 깊어갈 때 그나마 할머니의 버팀목이 돼준 건 책 읽기와 글쓰기였습니다. 그런 거는 10여 년 전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낙사하게끔 부여된 동기가 아까 저기 4.3에서 후유장애인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즐거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달력 뒷면에 글을 써내려가며 스스로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할머니의 글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후원자들은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 할머니의 남은 삶을 응원했습니다. 찬란한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딸도 책 출간을 계기로 엄마가 앞으로 더 밝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차별과 그런 냉대에 대한 아픔을 이제 좀 극복하시고 조금 밝은 마음으로 조금 활기차게 더 기운 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삼이 남긴 깊은 상처를 몸과 마음에 안고 살았던 강양자 할머니.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인동초처럼 글과 그림을 통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습니다. 일부 지역에 아주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서와 충북 북부, 영남,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영동은 밤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높은 산간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이 9.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10도나 낮아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2.9도, 부산은 19.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맘때 쌀쌀한 늦가을 날씨 예상되고요.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